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아침이면 뽀얀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노을이 산허리를 붉게 물들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은 곳이라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주인이 되는 이 마을에는 사시사철 약초 다리는 구수한 냄새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는데 그 냄새의 근원은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작고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햇살을 머금고 바스락거리며 마르는 감초며 당귀 같은 약재들이 대나무 채반 위에 가지런히 널려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곶감과 시래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연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의녀였는데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남달라 마을 사람들의 아픈 곳을 도맡아 치료해주곤 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화려하게 빼어나진 않았으나 산에 피는 도라지꽃처럼 은은하고 청초한 기운을 품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 마주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환자의 맥을 짚거나 침을 놓을 때면 그 손길이 어찌나 부드럽고 섬세한지 아픈 아이들도 그녀 앞에서는 울음을 뚝 그치고 얌전히 치료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연화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마당에 내려앉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녀는 가장 먼저 우물가로 가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뒤 하얀 무명천으로 머리를 감싸고 약탕관 앞에 앉아 불을 지피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기도를 올리는 사람처럼 경건해 보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약탕관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어우러지면 집 안가득 퍼지는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약 냄새가 마을의 아침을 가장 먼저 깨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환자를 돌볼 때나 약재를 손질할 때 그녀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낡은 은가락지를 보며 늘 궁금증을 품곤 했습니다. 그 은가락지는 얼핏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어 시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물건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광택은 조금 바랬을지언정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감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 반지에 얽힌 사연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수군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 침을 맞으러 왔다가 연화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은가락지를 보고는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연화야, 그 가락지는 참으로 고운 것이 네가 시집갈 때 쓰려고 아껴둔 정표라도 되는 게냐? 아니면 한양에 있는 귀한 분이라도 만나서 받은 것이냐? 하고 물었지만 연화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할머니의 허리에 침을 놓으며 따뜻한 손길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줄 뿐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사실 연화에게 그 은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물건이자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할 사람과의 약속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녀가 아직 댕기머리를 하고 산을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 우연히 산속에서 길을 잃고 다친 소년을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떠나면서 쥐어준 것이 바로 이 은가락지였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신분도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훗날 다시 만나게 되면 이 반지가 서로를 알아보게 해줄 증표가 될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면 연화는 약초 망태기를 둘러매고 산으로 올라가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온 새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귀한 약초를 캘 때마다 그녀의 입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약초를 채취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땀을 훔칠 때마다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은가락지를 보며 그녀는 어딘가에 있을 그 소년도
지금 자신과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여름이 되어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이면 연화는 마당 가득 널어놓은 약재들이 잘 마르도록 부지런히 뒤집어주며 땀을 흘렸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한낮의 더위 속에서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는데, 이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약초 하나하나를 다듬으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다듬었고, 언젠가 그분이 찾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해 의수를 익히는데 더욱 매진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사니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 때면 연화는 겨울을 대비해 더욱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마을 사람들의 겨울나기 약을 미리 지어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배와 도라지를 달인 물을 준비하고, 관절이 아픈 어르신들을 위해 오가피와 두충을 섞은 약재를 정성껏 포장하며 그녀는 마을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친딸이나 친누이처럼 아끼고 사랑했으며, 그녀가 홍기를 놓치고 혼자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녀 곁에 머무는 은가락지의 주인이 나타나기를 함께 빌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약탕관에 불을 조절하던 연화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거칠어진 손마디와 흙물이 든 손톱 사이로 여전히 영롱한 빛을 내뿜는 은가락지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어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으며 반지에 새겨진 문양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이 자신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고, 반지가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지닌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에는 가끔 지나가는 보부상들이 들러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는데, 연화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한양도성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나, 임금님이 어진 정치를 펼쳐 나라가 태평성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녀는 막연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듣고 싶은 것은 화려한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 산속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소소한 안부였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이면 연화의 집은 더욱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했는데, 눈 내리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의서 이슈를 읽으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어른거리고,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며 지나갔지만 그녀의 방 안은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책 속에 담긴 옛 성현들의 지혜를 배우며 병을 고치는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법을 익혔고, 그러한 배움은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의녀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 한 구석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이 나무는 매년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였습니다. 연화는 그 매화나무를 볼 때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강인한 생명력에 감탄하며 자신 또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고 언젠가는 만남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꽃, 설중매, 액쇠 종매의 고고한 자태는 마치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연화의 마음을 닮아 있었고, 은은하게 퍼지는 매화 향기는 그녀의 품성처럼 맑고 향기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툇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은가락지는 평소보다 더욱 신비로운 푸른 빛을 띠며 반짝였고, 그녀는 반지를 낀 손을 들어 달을 향해 뻗어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마치 그 사람의 시선처럼 느껴져 가슴이 콩닥거렸고, 그녀는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기도를 올리며 그가 어디에 있든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가진 의술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귀한 소명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가난하여 약값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약을 지어주기도 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으면 직접 왕진 가방을 들고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런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상골의 작은 부처님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녀가 지나갈 때면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한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가끔 꿈속에서 그 소년을 다시 만나기도 했는데, 꿈속의 소년은 훌쩍 자라 듬직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베게닛이 눈물로 젖어 있는 날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 꿈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쉼없이 흘러갔고, 연화의 나이도 어느덧 혼기를 꽉 채운 처녀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마을의 중매쟁이들이 몇 번이나 좋은 혼처가 있다며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혈혈단신인 그녀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마을 사람들의 정과, 그리고 손가락에 끼워진 은가락지 하나뿐이었지만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부터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오거나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어대는 등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촌장 어르신은 이것이 큰 변화가 찾아올 징조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지만, 연화는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이 드디어 문 앞에 당도했다는 것을 알리는 직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의 냄새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았는데, 산 너머에서 피어오르는 구름의 모양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의 구름이 마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운명이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 할 때 연화는 대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는데, 그것은 평소 마을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발자국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고 무언가 다급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가 대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낡은 살인문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연화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은가락지가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손끝이 저려왔고,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적인 운명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상황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널린 약초 냄새를 흩뜨려 놓았고 처마 밑의 풍경 소리가 댕그랑거리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한 낯선 사내가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의 옷차림은 남루한 선비에 복색을 하고 있었으나 그가 풍기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옷소매 사이로 보이는 그의 손은 고생을 모르는 듯 고왔지만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허리춤에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연화를 보자마자 풀리던 다리에 힘을 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연화는 그 사내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사내를 부축하여 급히 사랑채로 안내했는데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호리호리해 보였으나 막상 부축해보니 단단한 근육이 잡히는 것이 예사 선비가 아님을 짐작게 했고 흙먼지에 더러워진 옷자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비단 속옷은 그가 귀한 신부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를 방 아랫목에 눕히고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맑은 물을 끓이고 해열에 좋은 시오와 황금을 꺼내어 약탕관에 넣었습니다. 방 안에 누운 선비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연화가 물수건으로 그의 식은땀을 닦아주자 그제야 조금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맥을 짚어보았는데 맥박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어 그가 오랫동안 극심한 긴장과 피로에 시달려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마음에 화가 쌓여 몸을 상하게 한 증상이었기에 연화는 약을 다리는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향부자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연화의 집 부엌에서 약 다리는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정성껏 다린 약사발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갔는데 선비는 어느새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결 맑아져 있었으나 깊은 고뇌와 슬픔이 서려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약사발을 내밀자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등을 받쳐주며 약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왔는데 그때 호롱불빛이 연화의 손을 비추었습니다. 선비가 약사발을 받아들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연화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은가락지에 고정되었습니다. 약사발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화의 얼굴과 반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뜨거운 약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것도 잊은 채 그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혹은 꿈을 꾸는 사람처럼 멍하니 반지를 응시했습니다. 그 가락지. 선비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연화는 갑작스러운 그의 반응에 놀라 손을 뒤로 감추려 했으나 선비는 다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으나 절박함이 담겨 있었고 뜨거운 천이 연화의 손목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을 어찌 그대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예사 물건이 아닐 터인데 선비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이것은 제게 아주 소중한 분이 주신 정표입니다. 더 이상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태도에 선비는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고 스르르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누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시선만은 계속해서 연화의 손끝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 상월 마을에 이름 없는 의녀가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은가락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의문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선비가 연화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호기심을 드러냈는데 개 중에는
그가 암행어사일지도 모른다는 둥, 혹은 한양에서 쫓겨난 역적의 자손일지도 모른다는 둥 근거 없는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약초를 말리고 환자를 돌보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다르게 묘한 호기심과 경계심을 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마을 인근의 큰 절에 요양차 내려와 있던 한양의 궁녀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최상궁이라 불리는 인물로 성격이 까다롭고 의심이 많아 아랫사람들을 쥐잡듯이 잡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시골 마을의 무료함을 달래줄 얘깃거리를 찾던 중 총석 의녀의 집에 기품 있는 선비가 들었다는 소문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더구나 그 의녀가 예사롭지 않은 은가락지를 끼고 있다는 말에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최상궁은 자신의 지병인 소화불량을 핑계삼아 연화를 자신이 머무는 처소로 불렀습니다. 연화는 내키지 않았지만 마을 어른들의 권유와 의녀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왕진 가방을 챙겨 들고 절로 향했습니다. 절에 도착한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최상궁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최상궁은 연화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시골 의녀라고 무시하려 했으나 연화에게서 풍기는 고고한 분위기에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연화가 진맥을 위해 최상궁의 손목에 손을 얹었을 때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상궁의 매서운 눈이 연화의 손가락에 끼워진 은가락지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녀는 단박에 그 반지가 궁중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물건임을 알아보았고 특히 그 문양은 왕실의 직계가 아니면 지닐 수 없는 것임을 눈치챘습니다. 최상궁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연화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인연, 그 반지는 어디서 훔친 것이냐? 천한 것에 손에 있을 물건이 아니다. 최상궁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고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갑작스러운 봉변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훔친 물건이 아닙니다. 제게는 목숨과도 같은 정표입니다. 하지만 최상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시골 의녀가 왕실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훔쳤거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관에 고발하여 연화를 옥에 가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화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반지의 출처를 밝힐 수는 없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반지를 준 소년의 신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남긴 말이 비밀을 지켜달라는 뜻이었음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상궁은 연화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네가 입을 다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내 당장 관에 연통하여 내 죄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최상궁은 하인들을 시켜 연화를 쫓아내듯 내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어두워져 있었고 바람은 거칠게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크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연화가 도둑질을 했다며? 한양에서 온 높은 상궁마마가 그러는데 그 반지가 나라님의 물건이라더라. 근거 없는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칭송하던 사람들의 눈빛을 의심으로 물들여 놓았습니다. 연화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촌장 어르신이 뒷짐을 지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연화의 아버지와도 막역한 사이였고 연화를 친딸처럼 아껴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표정을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바람이 심상치 않구나. 내 너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나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흉흉할 때는 진실보다 소문이 더 무서운 법이다.
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촌장은 연화를 툇마루에 앉히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그 상궁이라는 여자는 독한 사람이다. 한번 물면 놓지 않을 게야. 그 반지가 정말 떳떳한 물건이라면 잠시 숨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석은 진흙 속에 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 법이니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는 몸을 낮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촌장의 말은 연화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다가올 시련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채에 누워있던 선비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촌장과 연화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아 창호지 문 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근심 가득한 연화의 얼굴과 그녀를 다독이는 촌장의 모습을 보며 선비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에 머무는 것이 연화에게 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떠나면 그녀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갈등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반지의 진실을, 그리고 그 반지의 주인인 연화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며 하늘을 찢어놓을 듯 포효했고 빗줄기는 연화의 집 지붕을 뚫을 기세로 퍼부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앉아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우보다 더 거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빼서 숨겨야 할까?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야 할까? 그녀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선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직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강인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연화의 앞에 앉아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낭자, 밖의 소란이 나 때문인 듯하여 마음이 무겁소. 허나 한 가지만 묻겠소. 그 반지의 주인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선비의 질문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누구인지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이 반지가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선비는 그 찰나의 순간 연화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세월이 빚어낸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비는 그쳤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최상궁이 보낸 하인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연화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화가 과거에도 수상한 행동을 했다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초를 쓴다는 둥 악의적인 거짓말을 보태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연화 선생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갈 때 고개를 돌리거나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이웃 안악들의 냉랭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가 다가가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평소 같으면 달려와 잡아주었을 사람들이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을 보며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최상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을 촌장을 찾아가 연화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물건을 훔친 도둑을 마을에 두는 것은 역모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는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으며 촌장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촌장은 어떻게든 연화를 감싸려 했지만 권력을 쥔 상궁의 위세에 눌려 쩔쩔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은 점차 두려움이라는 먹구름에 휩싸여 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선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연화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시련을 견뎌내고 진실을 증명해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칠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녁 무렵 연화의 집 대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상궁의 하인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까지 반지를 내놓고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관아의 포졸들을 불러 연화를 체포해 갈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홀로 선 연화는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댕그랑 댕그랑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는데 이는 평소의 고요함과는 다른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비치지 않았고 가끔 부는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와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어 호롱불심지만 돋우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반다디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문제의 은가락지가 희미한 불빛을 받아 외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닥쳐올 시련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지만 그녀는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반지를 집어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그녀의 신경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히 귀한 보석이 박힌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 온 믿음이자 약속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안개 낀 숲속에서 만났던 그 소년의 눈빛,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에게 반지를 건네던 그 따뜻한 손길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가슴에 품으며 비록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랑채에 머물던 선비 또한 잠 못 이루기는 매한가지였는데 그는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연화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연화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거의 회복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반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촌극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최상궁이 이토록 집요하게 반지를 탐내는 것은 어쩌면 그 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연화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낭자, 깨어 있으신가요? 낮지만 힘있는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수척해진 연화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선비는 그녀의 초췌한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내색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일이면 관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이오. 지금이라도 그 반지를 내어주고 화를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물건은 다시 찾으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니 말이오. 연화는 선비의 말에 잠시 흔들리는 듯 했으나 곧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비님,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나 이 반지는 제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제 지난 세월과 믿음을 부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비록 제가 힘없는 의녀에 불과하지만 옳지 않은 일에 굴복하여 비겁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속에 담긴 결기는 서슬 퍼런 칼날처럼 날카롭고 분명했습니다. 선비는
연화의 대답을 듣고 속으로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겉보기엔 여리디 어린 여인이 이토록 강인한 내면을 지니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나 또한 더 이상 말리지 않겠소. 허나 명심하시오. 진실은 때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법이니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당당함을 잃지 마시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다시 사랑채로 돌아갔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전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고 짙은 안개가 내려와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일찍 일어나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받으며 끌려가는 자리였지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은가락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운 뒤 흰 무명천으로 손을 감싸 보이지 않게 가렸습니다. 그것은 반지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손길이 닿지 않게 하려는 그녀만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절에서는 최상궁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사냥을 나가는 맹수처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마을 사람들을 마을회관 앞 넓은 마당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오늘 저 천한 의녀의 가면을 벗기고 왕실의 보물을 되찾아 나의 공을 만천에 알릴 것이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붉은 입술을 실룩거렸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개 속을 뚫고 하나둘씩 마을회관 앞으로 모여들었는데 모두의 얼굴에는 근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연화가 도둑질을 했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봐온 연화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의견을 나누었지만 최상궁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크게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맨 앞줄에 서서 초조하게 담뱃대를 두드리며 부디 큰 사단이 나지 않기만을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드디어 연화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뒤에는 선비가 그림자처럼 묵묵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걸어나오는 연화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넘쳐 마을 사람들은 순간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나올 줄 알았던 예상을 깨고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며 걸어왔습니다. 그 당당한 발걸음은 구경꾼들을 압도했고 웅성거리던 소리마저 잦아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을회관 마당 중앙에는 최상궁이 마련해 놓은 높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 위에 거만하게 앉아 연화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양옆에는 몽둥이를 든 건장한 하인들이 서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연화가 가까이 다가오자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인 연화는 듣거라. 네가 가진 그 은가락지는 궁중의 물건임이 명백한 바. 네가 그것을 어디서 훔쳤는지 이실직고하고 반지를 내놓는다면 내 너그럽게 용서하여 목숨만은 살려주마. 연화는 최상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또한 훔친 물건도 아닙니다. 이 반지는 정당하게 받은 정표이며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함부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죄가 된다면 그 죄를 묻기 전에 먼저 이 반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상궁은 연화의 당돌한 태도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발칙한 것, 감히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하다니. 네가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당장 전연의 주리를 틀고 그 손에서 반지를 빼앗아라. 반항하거든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가져오너라. 그녀의 표독스러운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연화에게 달려들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고개를 돌렸고, 촌장은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외치며 앞으로 뛰쳐나왔으나 하인들에게 밀려 나동그라졌습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무릎 꿇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옷자락 속에 감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의 의지만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멈춰라 하는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위엄있고 강력하여 달려들던 하인들조차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연화의 뒤에 서 있던 선비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색이 완연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서늘하게 얼어붙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연화의 앞을 막아서며 하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그의 일갈의 하인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최 상궁 또한 기이한 압박감을 느끼며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감히 상궁의 명을 거역하고 업무를 방해하다니 너 또한 전연과 한패로구나. 선비는 코웃음을 치며 최 상궁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왕자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묻기 전에 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짓이 얼마나 큰 대역죄인지 알지 못하느냐. 왕실의 물건을 논하면서 정작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겁박하는 네가 과연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최 상궁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 상궁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감히 훈계를. 그러나 그녀의 본능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사내는 평범한 시골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투, 눈빛, 그리고 태도, 모든 것이 그녀가 궁에서 모시던 고위 관료들, 아니 그 이상의 존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인 채 이 낯선 선비와 서슬퍼런 상궁의 대치를 지켜보았습니다. 바람마저 멈춘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비는 연화를 뒤로하고 최 상궁의 코앞까지 다가가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반지가 훔친 물건이라 했느냐? 그렇다면 그 반지의 짝이 되는 다른 반지는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그 반지는 음과 양의 조화를 위해 반드시 두 개가 한 쌍으로 존재해야 하는 법이다. 네가 진정 왕실의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터. 최 상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반지가 한 쌍이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건 전연이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녀는 억지를 부리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선비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소를 머금으며 자신의 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상관이 있다마다 만약 이 반지가 한 쌍이고 나머지 하나를 가진 자가 나타난다면 그 자가 바로 이 반지의 진실을 증명할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비의 손이 품속에서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 빛은 마치 무대 위의 조명처럼
선비의 손을 비추었습니다. 선비의 손에는 연화가 가진 것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문양을 가진 또 하나의 은가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은가락지가 아니라 금과 옥이 어우러진 훨씬 더 정교하고 화려한 사내의 반지였습니다. 햇빛을 받은 반지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광채를 뿜어냈고 그것을 본 최상궁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화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선비의 손에 들려있는 그 반지는 어린 시절 소년이 자신의 반지를 주면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의문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선비는 반지를 높이 들어 올리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 반지는 왕실의 적통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정표이며 나의 반쪽과 다름없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도둑이라 몰아쓴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이 나라 임금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정인, 칭렌인이라. 그의 선언은 마을을 뒤흔들었고 최상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비, 아니 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매서움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따뜻하고 애틋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내 너무 늦게 왔소.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개의 반지가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드디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던 왕의 호령이 끝난 후 세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귀의 고요함보다 더 깊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최상궁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인해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하인들 또한 사태를 파악하고는 혼비백산하여 몽둥이를 내던지고 땅에 머리를 쳐박으며 감히 왕의 용안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바람소리조차 멈춘 듯한 이 순간 오직 왕의 거친 숨소리와 최상궁의 가느다란 흐느낌만이 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왕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발밑에 엎드린 최상궁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뼈에 사무칠 정도의 위엄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내 너에게 왕실의 법도를 지키고 백성을 보살피라 명하였거늘 너는 그 권세를 이용하여 힘없는 백성을 겁박하고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하였구나. 네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것은 나의 권력이 아니라 이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의 안위였음을 어찌 몰랐단 말이냐. 왕의 질책은 추상 같았고 최상궁은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소인이 눈이 멀어 하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냉정함을 잃지 않고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은 피를 보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내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인연을 다시 만난 경사스러운 날이니 살생으로 그 의미를 더럽히고 싶지 않다. 허나 너는 더 이상 궁에 머물 자격이 없으니 지금 즉시 관직을 박탈하고 한양 밖으로 추방하노라.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이 선량한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상궁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비틀비틀 일어나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갔고 그녀를 따르던 하인들도 쥐구멍을 찾듯 황급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한 무리가 물러가자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며칠 동안 그토록 구박하고 의심했던 남루한 선비가 나라의 임금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도둑으로 몰았던 연화가 왕의 정인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좁은 식견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촌장 어르신은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고, 우리가 귀한 분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왕은 연화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마을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의 표정은 아까의 서리빨 같던 위험 대신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촌장에게 다가가 직접 몸을 굽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그대들은 죄가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흔한 실수이나 그대들이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경계심을 가졌던 것임을 내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헛소문에 휘둘려 죄 없는 이를 아프게 한 것은 뉘우쳐야 할 일입니다." 왕은 촌장의 어깨를 두드려준 뒤 겁에 질려 있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지난날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내가 아직 세자 책봉을 받기 전 궁궐의 암투를 피해 몰래 산속으로 피신했다가 자객들에게 쫓겨 길을 잃고 큰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소. 며칠을 굶고 피를 흘려 죽음이 문턱에 이르렀을 때 나를 발견하고 지극정성으로 살려준 아이가 바로 여기 있는 연화 낭자였소. 그 아이는 내 신분을 묻지도 않고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자신의 밥을 나누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소." 왕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몸을 회복하고 떠날 때 훗날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내 어머니인 선왕비께서 물려주신 이 은가락지 한 쌍중 하나를 낭자에게 주었소. 이 반지는 훔친 물건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마음의 주인에게 바친 가장 정당하고 귀한 예물인 것이오. 왕의 설명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연화에게 진심 어린 눈빛을 보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연화는 왕의 옆에 서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의심했던 이웃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이곳에서 외롭지 않게 버틸 수 있었음을 알기에 그녀는 고개를 숙여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분들, 저는 괜찮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연화의 넓은 아량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어쩔 줄 몰라 했는데 평소 심술궂기로 소문난 뒷집 칠성내조차 눈물을 훔치며 연화의 손을 잡고 사과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미쳤지. 그 귀한 손을 도둑손이라 욕했으니 내 입을 꿰매도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마을은 순식간에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변했고 왕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소박하고 정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이 지켜야 할 진정한 백성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때 왕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는데 긴장감이 풀리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허기가 몰려온 탓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엄숙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왁자지껄한 웃음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배를 문질렀고 촌장은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자,
나라님께서 시장하시답니다.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당장 가서 제일 좋은 술과 음식을 내오너라. 촌장의 호령에 마을은 금세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아낙네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쌀독을 털고 아껴두었던 식재료들을 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장정들은 솥을 걸고 불을 지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왕은 근엄한 채통을 벗어던지고 툇마루에 편안하게 걸터앉아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궁궐의 수락안에서는 볼 수 없는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시골의 풍경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연화는 솜씨를 발휘하여 왕이 좋아할 만한 담백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갓 캐낸 도라지와 더덕을 양념에 묻히고 산에서 따온 표고버섯을 볶아내었으며 뒷산에서 주워온 도토리로 묵을 쑤어 양념장에 곁들였습니다. 화려한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맑은 물과 깨끗한 흙에서 자란 자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건강한 밥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음식을 만드는 내내 부엌 창문 너머로 툇마루에 앉아있는 왕을 훔쳐보며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곤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큼지막한 평상이 놓이고 그 위에 소박하지만 풍성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냉이 된장국, 그리고 각양각색의 산나물들이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왕은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을 자신의 곁에 앉히고 격식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궁궐의 사내 진미보다 이 마을의 밥상이 훨씬 더 향기롭고 맛이 좋구나. 모두들 어서 들라. 왕의 소탈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의 두려움을 잊고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빚은 탁주가 한 순배 돌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갔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왕에게 술을 따르며 전하, 누추한 곳에 오셔서 이런 대접을 받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왕은 웃으며 술잔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아니요, 내 평생 받아본 술상 중 가장 귀하고 따뜻한 술상이요. 이 술 한 잔에 그대들의 땀과 정성이 녹아있으니 어찌 취하지 않을 수 있겠소. 왕의 칭찬에 촌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주변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왕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에 왕이 오면 대접하려고 아껴두었던 귀한 감입차였는데 찻잔 속에 떠있는 감입 하나가 마치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한 뒤 연화에게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차의 향기가 꼭 그대를 닮았구려. 은은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것이 말이오.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마을 청년들이 꽹과리와 장구를 꺼내와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덩기덕 쿵덕 신명나는 장단에 맞춰 아이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어르신들도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며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며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어울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엄한 군주가 아니라 따뜻한 이웃이자 다정한 친구가 되어 마을 사람들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마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연화의 집 마당은 곳곳에 밝혀진 호롱불과 사람들의 열기로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최상궁이 몰고 왔던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아름다운 풍경과 평화로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더욱 성군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제 자신의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있다는 사실에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그대들이 베풀어준 정을 내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한양으로 돌아가서도 이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겠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왕에게 깊이 허리 숙여 작별의 아쉬움을 표했고, 왕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몸은 곧 떠나야 했지만 마음만은 이미 이 마을의 일원이 된 듯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아침의 불안한 침묵과는 달리 충만함과 평화로움으로 가득 찬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리된 마당에는 아직도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듯 했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만이 남아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왕과 연화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왕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지난 모든 시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왕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손에 끼워진 은가락지를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두 개의 반지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더 이상 춥거나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집안의 등불은 은은하게 타오르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고, 두 사람은 그 평화 속에서 서로의 천을 느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왕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야 했고, 연화 또한 마을에 남아 자신의 일을 정리해야 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상골마을의 작은 집은 세상 그 어느 궁궐보다도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이윽고 아침 해가 동쪽 산마루 위로 붉게 떠오르며 밤새 내려앉았던 짙은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비온 뒤의 하늘은 티 없이 맑은 쪽빛이었고, 나무짚에 맺힌 이슬방울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에는 어젯밤 잔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어수선함마저도 정겹게 느껴질 만큼 마을 전체에는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왕은 일찍 일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툇마루에 나와 앉아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 상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잠시 후 연화가 정갈하게 차린 아침 상을 들고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곧 다가올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옅게 서려 있었습니다. 왕은 연화가 내려놓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나는 이제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라실이 산적해 있어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구나. 허나, 내 너를 두고 혼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내 너를 귀히 여겨 내 곁에 두고 평생토록 아껴주고 싶구나. 가. 왕의 제안은 달콤하고 꿈같은 이야기였으나 연화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민들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왕의 눈을 마주하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를 향한 전하의 깊은 마음은 제 평생의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하오나 저는 이 상골 마을에서 태어나 흙을 밟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화려한 궁궐의 생활보다는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의 곁에서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저의 소명이자 행복입니다. 제가 만약 전하를 따라 궁으로 들어간다면
제 손길을 기다리는 이곳의 사람들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연화의 거절은 왕에게 큰 아쉬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내 말이 옳다. 너는 나 한 사람의 연인이기 이전에 이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원이었구나. 내가 너의 그 고귀한 뜻을 꺾으려 했다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네가 이곳에 남아 계속해서 의술을 펼치겠다면 나 또한 너의 그 뜻을 돕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왕은 연화의 손을 잡으며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왕은 곧바로 촌장을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내 한양으로 돌아가는 즉시 최고의 목수와 자재를 내려보내 이 마을의 번듯한 의원 이유한제를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 연화에게는 나라에서 인정한 의녀의 자격을 부여하고 필요한 약재와 서책을 매달 부족함 없이 공급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연화와 이 마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나의 친필이 담긴 현판을 하사할 것이니 촌장은 이 뜻을 받들어 연화가 의술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보필하라. 왕의 파격적인 지원 약속에 촌장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마을 어귀까지 나와 왕을 배웅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낯선 선비가 이제는 마을의 수호신이자 은인이 되어 떠나는 길이었기에 사람들의 표정에는 존경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왕이 탄 말 주변을 뛰어다니며 손을 흔들었고 어르신들은 부디 강건하시어 성군이 되시옵소서 하며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왕은 말 위에서 허리를 굽혀 사람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넸고 다시는 백성들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연화는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 서서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왕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연화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고 연화 또한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지자 연화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한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안도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손가락의 반지를 어루만지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임을 믿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푸른 녹음으로 우거질 무렵 왕의 약속대로 한양에서 내려온 목수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궁궐을 짓는 솜씨 좋은 장인들로 연화의 낡은 집 옆 공터에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온 산골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도 신이 나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공사 현장은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찼고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병든 이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번듯한 기와집 형태의 의원이 완성되었는데 왕은 친필로 쓴 해민관, 에이후이 민관이라는 현판을 내려보냈습니다. 백성에게 혜택을 베푸는 집이라는 뜻이 담긴 그 현판이 대문에 걸리던 날, 마을에서는 또 한 번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새로 지어진 의원은 넓고 쾌적했으며 약재를 보관하는 창고에는 한양에서 보내온 귀한 약재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연화는 깨끗한 진료실에 앉아 환자들을 맞이하며 예전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고 체계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가 새는 낡은 방에서 추위에 떨며 진료하지 않아도 되었고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는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먼 고을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의술은 날로 깊어졌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화되어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의서를 집필하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정리했고 마을의 똑똑한 아이들을 모아 의술과 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왕이 베풀어준 은혜를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야말로 왕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 마당의 감나무에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릴 때쯤 한양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왕의 심부름을 온 내관이 비단 보자기에 쌓인 편지와 선물을 들고 온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았는데 그 안에는 왕의 그리움이 담긴 글귀들이 정갈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궁이뜰에 핀 국화를 보니 그대의 맑은 미소가 떠오르는구려. 몸은 멀리 있어도 내 마음은 늘 그대 곁에 머물고 있으니 부디 건강 잘 챙기며 백성들을 위한 인수를 펼쳐주길 바라오. 왕의 편지는 연화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답장과 함께 정성껏 말린 곶감과 약초를 인편에 보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몇 해가 지났지만 연화와 왕의 인연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왕은 가끔 민정시차를 핑계 삼아 미행으로 마을을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두 사람은 예전처럼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왕은 궁궐에서의 고단함을 연화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씻어내었고 연화는 왕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으며 의원으로서의 길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매일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잊힌 상월 오지가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의원 덕분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마을에는 장터가 들어서고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워진 삶 속에서도 옛날의 순박한 인심을 잃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늙어 물러났지만 마을 정제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에 우리 마을에 임금님이 오셨는데 말이야 하며 무용담을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의 자랑거리로 기리끼리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연화는 진료를 마치고 해민관의 툇마루에 앉아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제자로 받아들인 어린 소녀가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하여 연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낀 은가락지를 만지작거렸는데 세월의 흔적이 묻어 더욱 은은한 빛을 발하는 반지는 이제 그녀의 신체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난로를 켜놓은 듯 따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눈길을 헤치고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툇마루에서 내려와 살인문을 활짝 열고 기다렸습니다.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사내가 말에서 내려 그녀를 향해 걸어왔는데 세월이 흘러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맑고 깊은 눈빛을 가진 그분, 바로 왕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오는 길이 험했소. 그대 잘 지내고 있었소. 왕의 따뜻한 목소리에 연화의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왕은 연화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화롯불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구수한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주 앉아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가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왕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귓께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왕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자리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는 것이라고. 그녀의 입가에 핀 편안한 미소는 마치 꿈속에서도 행복한 꿈을 꾸는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해민관의 작은 창문 틈으로 새어나온 불빛은 눈 덮인 산골 마을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람도 숨을 죽이고 달림도 구름 뒤에서 살포시 고개를 내밀어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연화와 왕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처럼 포근하고 아름다운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